금요일까지 쉬면 그 다음 주말까지 쉴 수 있어서 딱 10일간의 근데 여의도 대기업들은 다 쉬어요. 작은 회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계산해봤는데 네 21만 원이고 8조 한 1,604억 정도. 매출은 111%, 영업이익은 202%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보니까 얼추 계산해보면 25% 나오는데? 애플인데? 근데 우린 너무 많이 줘. 우린 주로 추락, 끼임 사고로 줘. 전형적인 후진국형. 건설 현장에서 계속 늘어나요. 왜 그럴 것 같아? 선진국은 이런 걸 못해요. 절대 못해요. 네, 영등포 경제 맛집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원장 기자입니다. 김큐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모여서 네. 음식과 함께 또 경제 이야기를 또 해볼 건데요. 이미 다 먹은 것 같은데 저희가 배고파서 막 맛있어요. 이미 먹었잖아요. 점심을. 쌀떡국 오뚜기. 네. 맛있어요. 약간 더 부드러우면 좋겠어요. 그 짤 봤어요? 그 죽집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죽 배달 업체인데 네. 안에 죽을 만들지 않고 그 마트에서 파는 밀키트 브랜드별로 쫙 있어요. 그거 이제 퍼서 고명 올리고 12,000원에 판대요. 근데 제 사무실 가면 그거 왜냐면 6개 사면 뭐 3개 더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있거든요. 종류별로 제가 죽 좋아해서. 네. 아니 우리 나이 땐 죽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너무 맛있어서 이걸 왜 죽집을 갈까? 그래서 우리 유명한 죽집 브랜드가 어디죠? 프랜차이즈? 그 본주. 본주 가본 지 진짜 몇 년 됐어요. 원래 아프고 이러면 배달시켜 먹잖아요. 근데 1인식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아니라 다를까. 근데 박사님 1인식이 이렇게 발전하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비비고 군만두가 중국집 만두보다 더 맛있거든요. 조리 잘하면 정말. 그러면 이 시장이 엄청난 영향을 이미 주고 있죠. 그렇죠. 저 근데 제가 사실 어제 딱 1인 가구 관련해서 뭐 데이터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23년도 대비 24년도 그 음식 그 1인 가구들이 먹는 걸 봤는데 네. 밀키트랑 HMR이 좀 줄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기가 해먹는 비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먹는다 또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게 물가 때문에. 네, 사람들의 행태가 좀 오히려 그 수치가 바뀌었는 형상도 보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저희 아내분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내가 조리한다 해도 그 조리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네. 너무 잘 와요. 그렇죠. 마켓컬리나 이런 데 쿠팡에서 네네, 네. 아침에 오는 거 보면 야, 이건 진짜 식재료나 이런 게 너무 잘 와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된다든지 그러니까 근데 맛은 너무 맛있거든요. 그럼 빠르게 시장이 재편될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맞습니다. 최근에 뭐 드셔보신 거 있어요? 밀키트요? 아니 그 제수 씨가 요리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그거 사실 밀키트 거예요. 원래 집에서 요리는 남자가 하는 거 아닌가? 너만 살겠다는 거. 아니,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집은 약간 제가 합니다. 진짜, 정말요? 네, 진짜 가정적이고. 가정적인 게 아니고요. 이건 생존을 위한 건데 밥을 안 차려주면 배고파서 해 먹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애들 그 임신했을 때 이게 습관이 들어서 와, 그럼 어떤 요리를 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죠. 밀키트.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우와. 밀키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제가 직접 합니다. 네. 와이프가 싫어합니다. 시켜 먹으면 되는데 굳이 그걸 해 먹고 있다고 네, 싫어합니다. 그래도 대단하시다. 자 오늘 네. 어떤 이야기 먼저 할까요? 아, 박사님이 이야기 항상 우리가 먼저 듣잖아요. 네. 오늘은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네. 오늘은 제 주제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요, 먼저. 김큐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휴일 얘기. 그러니까요. 제가 딱 보고 이걸 먼저 해야겠다 생각했었어요. 그 추석 연휴 끼고 개천절부터 시작해서 10월 캘린더를 3일부터 봐야겠다. 10월 3일이 지금 금요일. 10월 그다음에 3일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다음 추석 연휴 시작해서 3일 쉬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 하루가 남습니다. 금요일 그러네요. 하루를 그 10일인데 연기 금요일까지 쉬면 며칠입니까? 금요일까지 쉬면 그다음 주말까지 쉴 수 있어서 딱 10일간의 그 올해 10월 그게 있다고 9일까지. 지난해에서 벌써 이야기했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10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0일 하루 빈 날을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느냐 지정해 주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좀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끝? 근데 여의도 대기업들은 다 쉬어요. 그렇게 징검다리 오면 대기업들은 그렇긴 다 하죠. 쉬더라고요. 애매한 때는 작은 회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다 쉰다기보다는 아마도 그때 연차를 의무적으로 돌아가는. 사용하게 해서 그럴 수도 그냥 있고. 휴일처럼 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공장 같은 경우에도 하루만 공장 돌리면 애매하니까 그냥 라인을 다 정지시키고 쉬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들 10일 연휴를 쉬실 것 같은데 근데 웃긴 거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했던 얘기고 그러면 한 달 사이에 검토를 하면 공부할 수 있겠다.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희망까지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대체 공휴일제라는 것도 있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무슨 뭐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석가탄신이라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해가지고 대체 공휴일도 좀 확대가 됐고 그리고 임시 공휴일도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10일 연휴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추석 끼고 10일 연휴가 한 번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해서 10일 연휴를 만들어주고 나니까 그때 뭐 소비 진작 효과가 엄청 컸다 막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임시 공휴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특히 뭐 정확하게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코로나 시기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좀 애매하거나 내수 진작을 위하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사람들이 좀 쉬면서 소비를 좀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몇 년간 지내오면서 이 소비 패턴도 바뀌고 이 임시 공휴일과 관련된 그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도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10일간의 임시 공휴일이 있을 때 정부가 아무래도 쉬게 하면 사람들이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소비도 더 하고 먹을 것도 더 먹고 뭐 아무래도 관광 이런 데 부응이 되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때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수치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3대 백화점 매출이 15% 증가했다. 대형마트도 두 자릿수 매출 증가가 있었다. 그리고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59% 정도 늘었다. 이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17년도 10월이요? 2017년. 2017년. 네. 그리고 제주 입도객은 27% 증가했고, 뭐 카드 승인액 13% 늘었고, 고속도로 교통 통행량도 뭐 7%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치가 증가했고 이게 간접적으로 경제 효과를 일으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임시 공휴일은 어느 정도 내수 진작의 효과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졌고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그걸 했던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현대연구원에서 자료를 낸 게 있는데 대체 공휴일을 하루 시행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는가? 저는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박사님한테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할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소비지출액이 현대연구원의 그 자료로 보면 2조 4천억 원 정도가 소비지출액이 는다. 그리고 생산 유발액은 4조 8천억 원, 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9천억 원이 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소비 지출액은 뭐고 생산 유발액은 뭐고 그러면 부가가치 유발액은 뭔가라고 해서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소비 지출액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소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생산 유발액은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뭐 떡국을 하나 가게 가서 사 먹으면 이 떡국 재료를 이 가게에서 살 거 아니에요. 소비가 늘었으니까. 네. 떡도 사고, 그러니까 그 소비가 느는 만큼 재료 구입이 늘니까. 더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사들이는 금액, 네. 이걸 이제 생산 유발액이라고 하니까 보통 소비 지출액의 한 2배 정도를 이 생산 유발액으로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2조 4천억 원 소비 지출액에 생산 유발액 4조 8천억 원 이렇게 계산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부가가치 유발액은 뭐냐? 그냥 가게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좀 그 잘 될 테니까 내가 뭐 아르바이트생 잠깐 한 명 더 그 고용하고 그럼 알바가 돈을 좀 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좀 더 그 가게가 벌면 뭐 예를 들어 그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하나의 부가가치를 네. 이제 부가가치 유발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건 산술적인 얘기고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도 그래 쉬는 날이니까 가족들이랑 좀 나가기도 하고 뭐 돌면 조금은 있겠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 연초에 설 연휴 기간도 지금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요. 꽤 길었거든요. 설 연휴 기간에 휴일 동안 일어난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안 하고 다 연휴가 길어지니까 해외로 나가버리더라. 그 경우에 이제 경제로 보면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인데, 그러니까 2017년도보다 그 이후에 생산 유발액이 크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안 쓰더라, 지갑을 닫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야 연휴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국내에서 소비 안 하고 다 해외로 나가버린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부가 고민을 했던 것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게 이게 진짜 만약에 10일짜리 돼버리면 직장인이 사실 10일 연휴 보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힘들죠.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2017년도에 있고 지금 처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년 만에 온 거고, 제가 또 찾아봤죠. 또 언제 10일 연휴가 있나? 2028년에 있습니다. 아니 별로 상관없지 않으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월급쟁이가 아니어갖고 안타깝긴 한데 2028년에 있고요. 2028년 놓치면 2044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긴 연휴 기간을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좀 젊은 직장인이거나 이제 사회 초년생이면 정말 가보고 싶었던 데들, 뭐 유럽 같은 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면 가족끼리라도 유럽 한번 가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뭐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잡고 나가서 그동안 안 쓰던 소비를 거기다 다 해버리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부도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겠다,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이 내수 소비라는 거, 그 다음에 연휴가 길어지는 거, 그리고 연휴라고 하면 우리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그러면 해외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휴일을 보장받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로 조금 연결되지 않습니까? 선배는 아실 것 같은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법정 공휴일이 많은 편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태국에 비하면 정말 태국은 일단 네. 태국 전문가. 외모도 약간 태국식으로 변해갖고 돌아오신. 네. 약간 스키타이 문화에 좀. 일단 태국은 네. 선대왕이 돌아가신 날씨입니다. 지금 왕의 생일날씨입니다. 왕의 부인 생일날씨입니다. 선대왕의 생일날씨입니다. 또 몇 개 더 있는데. 네. 일단 그 왕과 관련된 생일은 다 쉬는군요. 더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해요. 제 선진국보다 아마 우리가 훨씬 적지 않아요? 쉬는 날이? 어때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나요? 법정 공휴일로 치면 우리가 많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공휴일 15일이거든요. 네. 미국과 프랑스가 법정 공휴일 11일, 영국이 8일, 의외네. 독일이 10일.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보다 하루 많아요. 16일. 아니,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것밖에 안 논다면, 근데 근로 시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제지들에서 보통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야, 우리나라 너무 많이 쉬어. 법정 공휴일 비교해봐. 한국이 일본이 거의 세계 최고로 많이 쉬는 나라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라들은 특히 유럽은 휴가 제도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프랑스 뭐 이런 데들은 길게는 뭐 4주간 휴가를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휴가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법정 공휴일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강도나 이런 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휴일을 조금씩 이 휴일들을 늘리려고 했던 노력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재계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전부 유급 휴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제도도 각국마다 다 달라서 이렇게 모든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해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항상 기업들에게 너무 부담이어서 이 임시 공휴일을 하거나 또는 법정 공휴일을 늘리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발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까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아예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하는 제도 자체가 없거나 일부 아주 뭐 2, 3일 정도만 유급 휴일로 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재량에 맡기거나 이런 제도로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면에 얘네들은 아까 4주간 휴가 가는 거, 프랑스에서 4주간 휴가 가는 거, 이거 다 유급 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늘리지 않아도 됐지만,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라도 이 휴일을 보장을 받고 이 휴일에 이걸 유급으로 만들어야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지, 단순하게 이것만 봐서
여기는 우리가 잘못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이제 15일, 16일이라는 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보완되면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붙어오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조절이 필요한데 기업들은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넓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노동자들은 이제 관성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노동의 강도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노동 시간이랑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노동 강도가 센데 우리는 노동 생산성이 왜 이렇게 낮아요? OECD 국가들 중에.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건데 답변을 먼저 듣고 답이 생각이 안 나요. 몰라서 여쭤본 거 아니에요? 아시면서 여쭤보셨잖아요. 통계라는 게 어떤 사람의 노동의 생산성을 낸다는 게 어렵죠. 나라마다 우리는 특히 자영업이 많아서 자영업이라는 게 생산성이 매출이 낮기 때문에 네. 100만 원, 200만 원, 뭐 1년 매출이 1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생산성을 내다 보니까 자영업 비중이 높아서 낮게 나오고 또 일부는 생산성이 낮기도 한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평생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고 실적 안 나오면 그냥 집에 가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평생 고용이 정규직이 지금 많이 줄고 있지만 정규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직장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절반 정도는 그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힘들다. 그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 막 일을 우리는 이게 선진국하고 다르다. 대학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선진국은 대학에서 버티기가 매우 힘들어. 우리는 대학 가기가 힘들어. 대학 가기가. 그러니까 정작 생산성이라는 건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을 잡은 후부터인데 네. 우리는 공기업에 취직하기가, 은행에 취직하기가 어려운 거지. 은행의 노동 강도가 낮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자영업이 더해져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빨리 퇴근하려고 한다. 우리 이제 과거에 지금 많이 고쳐지고 있지만 회사에서 그냥 뭐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점심도 오래 먹고 일단 기본 9시 퇴근이고 조금 남아있으면 차 막히니까 프로야구 조금 더 보고 네. 또 어쨌든 일은 계속 있거든. 이러다 보니까 노동 시간 대비해서 좀 느슨한 게 아닌가. 젊은 사람들에게 대기업들 요즘 LG 이런 데서 뭐 5시인가 6시에 노래 나오고 인터넷 꺼져버리거든요. 네, 대기업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타이트하게 일을 하려고 하죠. 제 또래가 지금 LG 말씀을 하셔서 LG에 MG전자에 근무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해외 파견 나갔다가 재작년인가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본사의 근무 환경을 보고 저한테 우리 회사 망할 것 같다는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들이 6시면 다 집에 가고 컴퓨터가 꺼져서 일을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고 중간에 간부급부터 시작해서 이 연차 사람들이 다들 그때 한참 스타트업 붐이 일었잖아요. 다들 스타트업 하겠다고 밖으로 빠지면서 중간 관리자들이 거의 없고 바로 저연차 친구들인데 이 저연차 친구들은 밖에서 뭐 재수, 삼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는 좀 들어서 신입으로 들어온 친구들. 그러니까 중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 노동 환경이 완전히 변하고 그다음에 또 근로자들 자체도 일하는 사람들 자체도 지금 변해 있는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휴일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이 노동 환경에 대한 결국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노동자로서 워낙 그 당시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당연히 투쟁해서 싸워서 얻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는 뭐 해외 기업이나 뭐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는 보장해 줄 수는 없고 더 늘려주자니 경쟁력, 아까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제도가 조금 너무 경직돼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엔 기업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응? 요 선에서 알아서 해. 그러면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가 아니라 아예 여기서 그 뼈고를 다 빼먹고 하는 정도로 이용을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강해지는 거죠. 절대 이거는 안 돼. 노동도 이 시간 이상은 안 돼. 업종도 다 정해. 모든 업종 다 정해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은 이제
야, 우리 회사가 살려면 밤 12시고 뭐 밤을 새서라도 연구하고 뭐 라인도 수주가 많이 들어올 때 여름철에 한 장 사면 여름철 내내 가동해야 되는데 법적인 제도 보면 뭐 하면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이만큼 고용을 더 해야 되거나 막 이러니까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경제 매체에 있다 보니까 기업 얘기를 좀 많이 들으니까. 아니 중요하죠. 네네. 네. 엄청 중요하죠. 그 나라가 생산을 많이 하느냐, 소비를 많이 하느냐, 소비가 중심이냐, GDP에서 생산 어차피 둘 다 GDP를 올리는데 우리는 당연 생산 제조업 중심 국가니까 생산을 많이 하고 소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유도해야 하는 거 맞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쉬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하루 더 쉬는 게 경제 유발 효과가 더 있다라고 보는 측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자꾸 늘려가면 그 임계점이 나올 텐데 우린 그 임계점을 모르니까 계속 쉴 수는 없는 문제예요. 또 하나는 대체 공휴일을 하는데 화요일 날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일요일에 겹쳤으니까 네네네. 할 때 반드시 미리 말해줘야 돼요. 정부가 한 달 검토했더니 그리고 보름 전에 말하면 소비 효과가 그만큼 떨어져요. 한 달, 두 달, 석 달 전에 말해줘야 사람들은 연휴를 붙여갈 때 계획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정부가 아직 그런 약간 검토하지 아직 않고 근데- 있다는 거는 근데 정말 검토는 저도- 하고 있으나 아니, 그러면- 갑자기 얘기해서 해외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생각했어요. 티켓 예매 못 하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제주도나 강릉에 대한 그 계획도 못 세우니까 네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갑자기 하면 해외 나가는 건 더 확실하죠. 어려워지니까 네, 네. 뭐 정부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겠지만 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체 공휴일 할 때 반드시 휴일과 붙여서 하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고 그런 것만 좀 바꿔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임시 공휴일이라는 거는 사실상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쉬고 여기도 쉴 수 있는데 중간이 애매하니까 요거까지 쉬게 해서 뭐 이번처럼 10일을 만들어 주거나 뭐 5일로 만들어 주거나 이런 건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 주니까 도리어 해외로 많이 나가 버리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요일 지정 공휴일이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사고가 네, 굉장히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은 그렇거든요. 뭐 몇째 주 10월 몇째 주 무슨 요일은 뭐 무슨 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도 해피먼데이라고 일본도 해피먼데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우리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어린이날이나 한글날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한글날, 그다음에 5월 둘째 주 월요일은 어린이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틀로 3일 네. 놀아줘야 되잖아요. 즐겁지 않으십니까? 혼자 안 노셔주실 거잖아요. 혼자 어디 가실 거죠? 저희 애들은 다 커서 김큐가 힘들죠. 애가 셋인데. 네. 막내가 몇 살이죠? 5살. 네. 네. 싫은데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공휴일로 지정해 놓은 날인데 이거를 주말하고 붙여줘서 기간을 좀 연장해주면 내수진작 효과도 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뭐 그렇게 아주 기간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를 해외로 뺏기지는 않을 테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는 것 같고요. 오늘자 아마 경제지들의 일부 실린 것 같긴 한데 또 무슨 경제연구원의 경제 유발 효과 해가지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월요일로 해서 이렇게 휴일을 만들어주면 이런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까? 우리가 왜 해외로 다 이 수요를 뺏기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해외로 나간 만큼 이제 이 K 컨텐츠의 파워가 강해지면서 해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수요도 커지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도 지금 어차피 예전하고는 달리 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경쟁하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선택이 내가 여길 가든 저기 가든 할 수 있는 상황. 그건 내가 소비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여행도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완전 다르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구별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 다음에 비용이 어디가 더 싼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느끼는 만족도가 어디가 큰가를 보고 선택하다 보니까 국내 관광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당연히 해외에 더 가고 싶잖아요. 돈만 있다면. 그리고 막상 가보면 그렇게 아주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뭐 부산을 가든 내가 제주를 가든
뭐 예를 들면 저 이번에 그 여행지 군산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먹는 것도 비슷하고 뭐 놀 것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나 이제 어느 정도 가봤으니까 다 해외를 가겠다. 해외 수요로 좀 뺏기는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안 좋은 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일종의 바가지 요금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이미지가 훨씬 국내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 일부인데 사실 네, 굉장히 일부잖아요. 일부죠. 가서 보면 뭐 근데 그게 자극적이니까 언론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유튜버들도 물론 실제로 가서 겪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례가 나오면 도리어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한테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회자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도 보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연휴가 길어지면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수요는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여행, 약간 요즘 트렌드가 좀 되게 재밌는 게 있는 게요. 요즘에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여행을 되게 일상 여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연휴가 이렇게 길 때는 좀 다른 사안이지만 요즘 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는 되게 그냥 뭐 토요일, 일요일 잠깐 뭐 1박 2일 이렇게 해서 뭐 일본 간다든지, 뭐 토요일, 일요일 해서 뭐 군산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여행이.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숙소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숙소 여행으로 되게 바뀌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어디든 상관없이 그 숙소가 멋지고 좋으면 네, 좋고 일단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죠. 네, 일단 인스타그램에는 멋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요즘 전체적으로 국내 약간 여행 네.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내부 공간의 컨텐츠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실제로 요즘 여행 예를 들어 트렌드 가평에 아난티를 갔다. 네. 아난티 안에서 그냥 1박 2일 있다가 오지. 가평에서 뭐 나가서 뭐 닭갈비랑 한번 먹으면 모를까. 사실 특별히 뭐 어디 절을 간다든지 네네. 뭐 이런 게 아직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선진국처럼 거기서 소비 유발 효과를 늘리려면 6일, 7일씩 가잖아, 선진국 사람들은. 우리는 많이 가면 진짜 길게 가면 3박 4일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조트나 예쁜 숙소. 네. 지금 근데 동해안 이런 데 보면 정말 통창에 이렇게 바닷가 파도가 출렁이는 제주도도 이런 거 보면 비싸요. 트위터 보면 뭐 방구하기도 어렵고. 네, 방법이도 어렵고. 그런 게 경쟁력이더라고요. 근데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트렌드를 빨리 알고 쫓아가야죠. 결국에는 가봐야 다 똑같은 거니까 숙소 좋은 데 찾아간다 이런 네, 얘기로도 홍제 맛집 해석할 수 있다. 찾아가고. 예, 그리고 맛집 찾아가고. 저도 사실 이번에 군산 갔을 때 숙소 때문에 그쵸. 갔는데 군산 이전에도 한번 가봤고 날이 워낙 더워서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숙소 좋고 가족들하고 숙소에서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으면서 주변에 맛집 좀 돌아다니고 말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여행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도 있지만 일본 가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라는 얘기. 저는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안 다녀봐서 아주 큰 차이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마다의 나름의 특색을 보러 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바가지 요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조금 이제 진짜 특색 있게 뭐 지금 외국 사람들도 한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려 들어오는데 트렌드도 과거하고는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단체 관광 중국인들 와가지고 쇼핑하면서 면세점 가서 뭐 물건 사고 명동 가고 이 코스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세분화돼서 그들도 맞아요. 네. 앱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루트를 찾으면서 간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것들에 대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해외로 나가는 거 어떻게 맞겠습니까? 성장률이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 아래로 떨어지고 올해 성장률 0.8%다.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서 관광하기가 좋아집니다. 참 희한한 시장 원리죠, 그렇죠? 네. 일본을 우리가 가는 이유도 일본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것도 있죠. 네. 뭐 일본을 우리가 가난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일본은 아직도 뭐 경제 대국이지만,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무거워질수록 관광 산업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내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에 지금 자치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사람 불러들이려고 축제도 많이 하고 뭐 해안선에 별의별 케이블카 깔고 근데 어디 한 군데 구름다리 없는 데가 없잖아요, 경기도에. 너무 어디서 하면 이게 좀 사람이 몰린다 그러면 너무 다 베껴버려서 처음에 했던 데마저도 경쟁력을 잃는 여수 케이블카가 대표적인데 네. 그거는 근데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10년, 20년 전에 해외 출장을 갈 때 20년 전에 일본에서 그 찹쌀떡 이런 걸 너무너무 예쁜 용기에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이 찹쌀떡 하나를 싸도 이렇게 예쁘게 야. 우리 성수동 가면 요즘 그거보다 더 예쁘고 더 맛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한 10여 년 전에 스페인이나 이런 데 출장을 가면 누가 봐도 몇백 년 된 건물이고 대단한 건축가가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진짜 뭐 화장실에 휴지 하나 걸려 있는 것도 너무나 감각적으로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네, 네. 철골 구조가 그게 이제 석조 구조기 때문에 몇백 년 된 바르셀로나만 해도 석조 구조니까 이게 진짜 리모델링이 어려워요. 보일러를 깔거나 이런 게 정말 어렵다고요. 화장실도 막 200년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이 작고 이러는데도 그냥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에 너무너무 야 이런 건 기본적으로 건축학이 발전해서가 아니고 역사가 오래돼서가 아니고 나는 국민들의 감각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네, 네. 이태리 아저씨들 그 굽 높은 그 따는 구두 신어도 멋있는 것처럼 남부 사람들은 그거 못 신어요. 북부 사람들만 신어요. 남부 사람들 불편해서 못 신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딱딱한 구두를 신어온 밀라노나 이 북부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 거거든. 난 사람 탓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10여 년 지나니까 홍대에 너무 예쁜 카페가 생겨나더니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나가도 너무 예쁜 카페들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갈 거라고 봐요. 좀 예쁜 소득 높아지고 특히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해외에서 많이 공부했고 네. 안목도 우리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약간 이런 생각,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외 경험이 많을수록 거기서 배워온 문화, 문화 코드를 학습해서 한국에 테스트하는 그런 CEO나 뭐 사장님들 되게 많아요. 정말. 그래서 그게 문화를 바꿔요. 네, 문화를 계속 융합하고 바꾸는 어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도 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휴가 지정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연구소의 저는 못 갑니다. 연구소의 노동 강도는 어떠세요? 저는 그다음 김남도 교수님 듣고 계시겠죠? APR 시총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얘기로 가나요? 네. 결국엔 관광객하고도 연결되는 네, 부분인 어차피 것 해외 같아요. 이야기도 연결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 이번에 그 APR 대표님 연령이 몇 살이신 줄 아세요? 되게 젊은 걸로 제가 알아요. 네, 혹시 몇 살이에요? 혹시 게스? 뭐 45? 45. 아니요. 전 30대로 알고 있는데. 88년생입니다. 88세가 아니고요. 88년생 몇 살입니까? 이제 38인 네. 거죠. 네, 한국 나이고. 그러니까 30 생일이 안 뭐 되었다. 우리 같은 놀랄 만한 일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죠. 그렇죠. 아마 태국 총리 38살이에요. SNS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를 주로 하시던 분이라고 제가 듣긴 했었는데 네, 맞아요. 상장사기 때문에 이제 들려오는 건 저한테 있죠. 네, 맞습니다. 상장회사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뭐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창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다 실패하다가 이제 광고 대행사를 차렸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그랬는데 하다가 보면서 내가 그냥 직접 뷰티 회사 만들어도 되겠는데 라는 인식하에 27살인가 그쯤에 이제 에이프릴 스킨이라고 직접 이제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고 에이플 그러니까 에이플. 4월 에이프럴. 네 에이플 네. 저는 A 플러스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미국학이 아니신가? 죄송합니다. 네. 영어로 할까요? 그래서 에이프릴 스킨을 그때 만들고 브랜드를 런칭하고 이번에 사실 10년 만에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뷰티 섹션에서 아모레퍼시픽을 넘기면서 시총 1위를 달성한 저는 이거를 시총이 얼마나 돼요? 시총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을 계산해봤는데 네 21만 원이고 8조 한 1,604억 정도 되고요.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쪼그라든 것도 있네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이 7조 정도 됩니다. 7조 1,300억. 7조나 돼요? 네. 그거보다 더 아래였는데 많이 올라왔네 최근에. 요즘에 아모레퍼시픽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요. 그 SM이랑 그 엔터사들 네. SM이랑 JYP랑 YG 이렇게 3강이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하이브가 BTS랑 엄청 글로벌하게 데이트를 치면서 딱 1등으로 안착을 했고 지금도 좀 이어가고 네, 있잖아요. 저는 그 느낌보다도 더 강렬해요. APR이?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LG 생활 생활건강이라는 대기업 계열의 화장품 회사. 이들이 예전에 중국인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왔을 때 막 시가총액 어마어마하게 가고 100만 원 막 이랬어요. 잘 나가던 네. 때가 있었잖아요. 107. 근데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사실 APR이라는 회사에 대한 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아주 그렇게 일반적인 화장품 만들어요. 우리가 아는. 랑 플러스 뷰티 뷰티 기기. 디바이스를 만듭니다. 뷰티 기기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APR이라는 회사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좀 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요, 여자분들 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화장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정순주 베이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글로벌 기업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주식시장을 자주 보긴 하지만 일 때문에 자주 보지만 APR이라는 회사의 막 실적이 좋아지고 막 이런 것들 보긴 했지만 그래 뭐 이렇게 중소형 회사가 맞아. 정말 뭐 K뷰티에 이거 하나 잘 잡아가지고 뭐 하나 잘 파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진짜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얼마 나와요? 이거 제가 말씀- 네, 말씀- 매출. 얼마나 벌어요? 네, 이번 올해 2분기 매출 3,277억, 영업이익 846억.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1%, 영업이익은 202%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 그러니까 아까 총액은 뭐 대기업에 비하면 작을 수는 있지만 성장률 자체가 뭐 매출 100%, 이익률 막 200% 막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게다가 영업이익률 보니까 얼추 계산해 보면 25% 나오는데. 맞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애플인데? 25%입니다. 그 아모레퍼시픽이 한 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은 그 걸로 예상 나오는 거죠. 뭐예요 비밀이?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단계?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 78%가 해외에서 나와요. 일단 한국이 제일 높은 국가가 일단 미국이고요. 미국이 일단 제일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 잘 팔린다. 29%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22%, 그 다음에 중화권이 13%, 그리고 그 외가 유럽, 남미. 네, 유럽 남미 다 포함해서 그 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외에서 이만큼 올라온다라는 거는 단위가 이미 다르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고. 이게 제가 중간에 좀 약간 껴들어보면 아닙니다. 말씀 주세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주가를 전망하고 평가할 때 P하고 Q를 얘기. P는 가격이고 네. Q는 물량이지 않습니까? P는 올리고 내리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원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Q는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시장이 한계가 대한민국 시장에서만 판매하면 이 Q를 대한민국 국민의 뭐 여성 몇 명 뭐 수요처 이렇게 해가지고 한정을 지어서 주가 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 시장으로 하나씩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게 주가 전망이 이른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팍팍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 APR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온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미국 시장의 성장은 그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고 기타 다른 시장이 맞습니다. 터지기 시작해요. 거기가 열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모릅니다. 증권사들이 잠깐만 이 Q를 바꿔야겠는데 지금까지 뭐 10을 주던 걸 미국이 10이었는데 야 유럽이 열렸어? 그럼 여기는 뭐 한 15 더 줘야 되나? 뭐 이러고 있고 남미도 열렸어? 중동도. 그럼 한 20 줘야 되나? 막 이러니까 목표가가 막 계속 툭툭 튀면서 그래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오른 주가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제품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그렇죠. 여러 가지 그게 비법들이 제일 중요한 거 있는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아까 진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창업자의 배경이 되게 중요했어요. 아까 광고 대행사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이분은요 정확히 말하면은 마케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정말 기민하게 마케팅을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이게 화장품은 다 이제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다 OEM 주고 만들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 두 군데서 다 만들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는 이제 자체 R&D를 통해서 만들 건데 이거를 또 앞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여기 있긴 한데 우선 화장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분들은요 처음 스타트를 할 때부터 제품을 만들 때 기획 단계부터 일단 사람들을 먼저 봐요. SNS부터 보고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로 유입을 이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제품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들에는 D2C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Direct to Consumer라는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그렇죠. 이분들이 D2C를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유통 그 중간 과정이 다 없어요. 자사몰만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프릴 스킨만 있어요. 몰만 있고, 근데 거기서 마케팅을 할 때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서 이거 발라서 올려줘, 업로드해줘 이런 식으로 마케팅 컨텐츠를 일주일에 한 인원당 마케터들이 일주일에 꼭 한 개씩은 컨텐츠를 만들어 올렸대요. 그리고 그 내부의 인하우스 마케터 이렇게 표현하던데, 인하우스 마케터가 거의 전체 직원의 한 70%를 차지할 만큼 마케터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마케팅 회사인 다단계 거예요. 회사 구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디바이스 중에 보니 옥장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다행히 없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필요하다면 소비자의 소구가 옥장판에 있다 그러면 옥장판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는 아직 옥장판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장판에 와서 갑자기 당황했는데요. 옥장판을 알긴 아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광고 대행사 자체를 쓸 수가 없었대요. 자기가 원하는 그 컨텐츠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서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만들고 싶어서 자기가 고육지책으로 하다 보니 인하우스 마케터를 쓴 거지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대상은요, 그 틱톡이나 SNS, 숏폼, 릴즈로 가게 되면서 글로벌 타겟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들이 SNS 마케팅을 하는 마케팅. 플랫폼은 다 SNS로. 그렇죠. 지금 다 SNS에서 팔리니까. 네, 그게 어쨌든 제일 주요했다라는 걸 쌀이나 말씀드리고. 감자, 고구마를 인스타그램에서 다 팔아요. 젊은 친구들이. 네. 야, 진짜 이건. 그러니까 동네나 아니면 어디 큰 도매상이나 이런 그 마트에서 큰 야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해마다 감자 판매가 줄지 인스타그램으로 사고 있는데 참 그러니까요. 희한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분기 매출이 약간 말도 안 되게 튀었거든요. 네. 근데 여긴 약간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던 게 그 3월 달에요. 이 APR이 LA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근데 그 팝업 스토어에 카일리 제너라는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가 이제 와서 바르고 올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 외국인. 네, 외국인데 그 왜 카다시안 가족들. 네. 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카일리 킴 제너. 카다시안 가족. 네, 킴 카다시안의 가족 중에 가족도 유명해요. 엄청 유명합니다. 아. 미국에서는 그들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네, 그 인플루언서들인데 그 카일리 제너가 그거를 직접 자기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걸 3월 23일인가 업로드를 네. 했는데 정말 그 매출이 정말 빡빡빡 뛰어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좀 이번에 2분기에 재밌는 회사입니다. 엄청난 사건을 준 요소였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SNS 마케팅의 힘이 매우 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를 어디까지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K뷰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좀 설명을 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그 제조 인프라가 진짜 전 세계 탑입니다. 그럼요. 이미 뭐 그건 너무 반도체로 잘하죠. 치면 TSMC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주문 제작 네, 어떤 주문 제작도 가능한. 그렇죠. 부가가치가 조금 저 TSMC가 높아서 그렇지. 네, 조금 우리나라가 차이 나죠. 화장품계에서는 뭐 네, 그런데 그 뭐 OEM, ODM 뭐 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한 차원 더 들어가 보자면 전 더 중요했던 게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 네. 에스티로더 그 화장품보다 용기 원가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갈색병?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펌텍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용기를 원하는 대로 잘 맞춰주고 잘 만들어주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해외 브랜드 대비 한국 브랜드가 왜 이렇게 더 인기를 끌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해봤을 때 이거를 폼 팩터라고 하죠. 네. 디자인을 얼마나 그 용기를 잘 담아서 사람들에게 소구를 잘할 수 있느냐까지도 디자인 영역인 건데, 정말 기상천외한 걸 우리나라는요 이미 너무 잘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여성분들 팩트 아시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아주 뭐 20년 오래된 그 폼팩터를 만들어 온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로 먹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개발한들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능력들이 사실은 기술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럼요. 디자인에 대한 안목들이 네, 우리 네. 중견기업들이 디자인에 대한 안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너무 중요했던 건 이제 벤더. 그러니까 이 벤더사가 더 중요했던 게 우리가 아무리 팔고 싶어도 뭐 보면은 미국만 하더라도 네. 정말 장벽이 많잖아요. 그 뭐 내부 요건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물류하는 비용도 다 다르고 법정 검토도 다 해봐야 되고 어디에 납품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이제 이번에 해결해 준 기업이 실리콘2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벤더사로 딱 중간에 잘 자리 잡아주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화장품을 기획만 딱 잘하면은 제조, 판매, 심지어 판매처까지 그리고 유통 이 모든 라인을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쭉 할 수 있는 마치 대만이 저 반도체 만들듯이. 네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반도체보다 화장품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리콘2가 작년에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씩 오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상장사예요. 네, 실리콘2. 전 처음에 실리콘2라 그래서 실리콘 뭐 반도체 소재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회사인가?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작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으로의 이 유통망을 얘네가 잘 만들어주면서 세팅이 됐고 그 세팅이 된 효과를 지금 아까 APR 이. 처음에 얘기한 APR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APR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형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이 실리콘2라는 회사를 통해서 해외로의 판매를 늘리니까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세팅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하게 그냥 인디 아니, 그 브랜드여도 실리콘2라는 회사의 그 플랫폼 마케팅의 핵심은 뭐예요? 이게 직매입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 물류 창고를 만들어 두고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을 사서 거기서 우리가 재고를 떠안고 그걸 판매까지 해준대요. 그러니까 시장을 본 거죠. 해외에서 그럼요. 국내 이 K-뷰티의 힘을 보고 엄청난 투자를 이걸 했습니다. 유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아주고 여기다가 물류창고를 만들어주면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겠구나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준 게 이제 실리콘2라는 회사고요. 아까 용기 회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하도 요즘 작년부터 올해까지 화장품이 그러니까요. 좀 주식시장에서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나 이쪽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가끔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워낙 많이 과거에 비하면 높아져 있으니까 아직도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 뭐 내지는 야 아직은 뭐 안 가고 있는 좀 더 좋은 데 없어? 뭐 이런 것들을 가끔 얘기를 나누는데 용기 회사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화장품이 잘 팔리면 당연히 용기도 같이 팔아야 되는 거니까 용기 회사들도 가고 국내에만 파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펌텍코리아라든지 SMCG라는 회사도 또 있는데 그 두 회사 모두 글로벌 브랜드의 화장품으로도 용기를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용기가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려워? 주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병 그냥 하나 만들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하고 사실 저는 그렇게 물론 그 각각마다는 기술력이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 장벽이 높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얘네들한테는 시장 장벽이냐 디자인도 거기서 의뢰하는 걸로 만드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장 장벽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유리 용기는 고로 유리를 녹여서 하려면 이 고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로가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난답니다. 우린 고로하면 포스코만 생각하지.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고로를 고로 한번 멈추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거든요. 아, 이 고로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용기 업체는 시장의 이 장벽이 훨씬 높다고 평가를 받는다는 그렇구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회사들도 이렇게 보면서 고로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도 아마도 투자하는데 또 하나의 재밌는 관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지금 매니저들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시장이 아까 제가 뭐 큐가 빵빵 터질 수 있는 해외로의 매출이 늘어나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하고 연관된 데는 어디 있는지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막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동대문 시장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 해준다라는 거죠. 옷에 가져가기만 대해서. 하면. 네, 가져가기만 하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쪽에서 일단 다 주문하고 저쪽에서 디자인하는데 이쪽에서 바로 그 다음날 팔잖아요. 네. 동대문이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그냥 한국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 한국 뷰티 시장에 이렇게만 그러니까 표현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작은 산업 부가가치가 높고 네.
이런 산업으로 옮겨가야 돼. 우리 지금 뭐 정유도 밀리고 뭐도 밀리고 뭐도 밀리는데 살 길이 있다고 봐요. 살 길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에 그게 대한 제일 이야기를 좀 중요하죠. 해봐야 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화장품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게 트렌드가 너무 많이 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이번에 시총 1위를 딱 했더라도 브랜드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라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염두하는 건지 APR도 이제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게 이제 뷰티테크로 완전히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비중이 한 반, 그 다음이 디바이스가 한 반 정도 돼요. 매출 그 파일을 보면.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은 다 OEM으로 하지만 이 디바이스는 자기가 직접 R&D를 해서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번에 이렇게 빵 터졌던 것이 아까 카일리 제너가 막 이렇게 했던 게 디바이스였거든요. 이게 뷰티테크로의 어떤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어떤 이번의 사건이 네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원래 작년이 18%였는데 이번 25%로 많이 개선된 이유가 이 디바이스 판매 때문이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 과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APR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도인데 근데 저도 이 디바이스를 또 좀 해외에서 네. 좀 봤을 때 사실 저도 작년에 미국에 너무 저걸 사고 싶은데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아 저기가 만든 것 중에 네, 저는 APR 만든 거. APR APR 만든 것 중에? 중에 부스터 프로를 너무 지금 갖고 싶은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를 좀 이렇게 스킨 부스터. 이거 하면은요. 네, 팽팽해져요. 살아나요. 가격은 얼마나 돼요? 가격은 한 20에서 30만 원. 그렇게 비싸지 집에서 않습니다. 자기가 혼자 그걸로 하는 네네네. 거예요? 원래 이 B2 디바이스가 대기업이 위주로 만들었던 네. 그때는 그 100만 원 고가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저가로 아 우리 이게 협찬인 줄 아시겠다. 협찬 아니라고 밑에다 좀 써줘. 협찬을 환영합니다. 저 네. 그럼 여기 팩하고 가기는 거예요? 네. 다음부터 우리 이렇게 저희가 하면 팩팩 가는 거예요. 저희가 저 지난주에 리뷰를 안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만든 사람 진짜 형사처벌해야 돼. 정말 아파 죽는 줄 알았네. 그래서 덜 아픈 뭔가가 있다는 마취할까요? 얘기가 있더군요. 아니 네. 무슨 마취를 해요. 그냥 빨리 가야 합니다. 마취해야. 근데 리쥬란 왜 하셨어요? 나 협찬입니까? 오늘 좀 이야기가- 되게 이야기가 깁니다. 협찬입니까? 아닙니다. 103만 원 결제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되게 광이 차오르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그거 끌어들인 녀석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런 말 들으면. 지난주 방송 분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얼굴이 좀 많이. 하여튼 네. 네. 그래서 네. 디바이스를 미국에서 사려고 했는데 살 수가 없어요. 일단 왜 살 수가 없냐면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아마존에서 구매를 일단 되게 안 돼요. 일단 지금은 이제 풀렸겠죠. 그러니까 물량이 없어서. 물량이 없어요. 왜냐면 물량이 없다라는 게 어떤 뜻이었냐면 이들이 아까 말한 실리콘. 네, 감사합니다. 실리콘2가 작년에 했던 거잖아요. 작년에 저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물량이 그렇게 안 갖춰져 있었던 그렇게 거죠. 없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전 못 샀던 거예요, 미국에서.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도 앞으로 커질 것이다. 네, 커질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질 것 아까도 이제 애널리스트 얘기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데리고 해외 로드쇼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이 회사 투자를 받거나 또는 이제 주식을 팔러 나가는 거잖아요. 가서 해보면 이 영역 자체가 해외에는 없는 영역입니다. 네, 카테고리 자체가 없어요. 뷰티 디바이스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만든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피부에 대한 이 관심도도 그런 거 엄청나게 있잖아요. 많고. 이렇게 네. CF 보면 우리 이제 마스크팩 저도 종종 하는데 얼굴 타고 이러면 네. 마스크팩 말고 이렇게 전기에 넣어서 팩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것도 다 뷰티 디바이스. 무슨 이렇게 철가면처럼. 네네네. 삼총사 나오는 철가면 봤어? 안 봤구나. 네, 철가면도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왜 이거 프랑스 사람들은 개발을 못하고 한국 사람들이 개발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네. 없었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네.
그냥 이렇게 화장품 바르는 정도가 얘네는 스킨, 그러니까 화장품 영역이라고 생각했지. 이건 뭐 기계로 뭐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자체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전 나름의 약간 네. 가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피부과를 자주 가잖아요. 근데 피부과를 우리는 집에서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수요가 있는 거죠.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인식 시장이 조금 줄면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다. 네. 우리는 이 효율과 실용성이 매우 중요하고.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나라가 지금 열어버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로드쇼를 하러 얘네들 이거 데리고 진짜- 나가 보면 네. 해외에서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빨리 거예요. 키워야겠네. 없던 시장이니까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깃발을 꽂는 꽂고 거예요. 야 이런 게 있거든 관심 좀 가져봐라고 하면 되는데 관심이 먼저 터져버렸어요 해외에서. 그리고 우리 또 저기 뮤지션들이 네. 글로벌 뮤지션들이 이렇게 SNS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용해주면 소프트 그럼요. 파워가 지금 커지면서 네. 한국 사람들의 이 뷰티 제품, 그다음에 아까 뷰티 기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 먼저 터져버려가지고 우리는 또 이게 수많은 뮤지션들을 글로벌 이 뮤지션들 데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류 스타들이 이렇게 그것까지도 연결되면 완전히 그냥 실리콘투와 함께 예. 모든 그 선단식 개발이 가능해지네요. 개발과 판매가. 네, 그래서 저도 이 디바이스 시장을 정말 눈여겨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영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쨌든 뷰티테크잖아요. 네네. 근데 뷰티테크에서 로레알이 어쨌든 잘하고 있는데, 24년도에 CES 기조연설을 로레알이 했거든요. 근데 화장품 회사가 CES에서 기조연설한다? 네. 정말 획기적인 그 발자취라고 생각했던 게, 거기서 말하는 뷰티테크는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단, 인식부터 시작을 해서 AI 기술이 더 덧붙여져서 동시에 그거에 나에게 맞는 그 솔루션까지 주는 것을 일련의 과정을 다 포괄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뷰티테크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금 디바이스는 아직 네. 지금 거의 그냥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넓힐 영역은 아직 무궁무진하다라는 네. 거를 네.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꼭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재밌대요. APR. 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뷰티 테크도 이미 그쵸. 아시잖아요. 리쥬남 맞아보셨으니까 네. 파마리서치라는 파마 회사 리서치. 얼마 전에 기업 분할로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기업 분할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거 만든 사람, 개발한 사람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진짜. 그 아픔을 참고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들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만큼 올라갔죠. 아니, 나는 이제 다른 시술을 받으려고 이렇게 네. 이 얼굴 갔더니 이건 뭐 이거 하고 이거 근데 하라는 정말 거예요. 너무 아프죠. 네. 진짜 아파요.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진짜 웃기지 저는 그 않습니까? 정도 욕망은 그 정도 고통을 참을 만큼의 그 욕망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당뇨로 개발된 이 살 빼는 약, 이 나오고 난 다음에 도리어 이 스킨 부스터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살을 강제로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다시 리쥬랑 같은 거 맞아가지고 팽팽하게 만드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천재 아이디어에서 딱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럼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우리가 에디슨 전구를 떠올릴 때 에디슨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에디슨 전에 전구를 개발했던 과학자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에디슨만 기억하느냐? 에디슨은 그 인프라를 잘 구축을 했던 게 그 성공 배경이기 때문에. 근데 이 APR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온 밭이 사실 너무 잘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가 이렇게 꼽힐 수 있었던 거지. 꼭 이 사람의 뭐 천재성이 없다 막 네.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전까지 저는 그 미샤가 정말 네. 잘했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초기에. 네. 미샤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너무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요. 화장품 다음이 저는 의학 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요.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TSMC 같은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콜마나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위탁 제조 회사들이 워낙 잘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의약품 관련돼서 이 위탁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이 꽤 규모 있게 잘 닦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말로 잘 안착이 되면 그러니까.
그 뭐 물론 뭐 예전에 사고도 많이 치고 지금도 뭐 사고 많이 치고 어그로도 많이 끌고 이러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회사들 이 테크 회사들 바이오 테크 회사들 진짜 한낱 시나리오 하나 가지고 그냥 승부 거는 거거든요.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서 이게 얘를 죽이고 뭐 해가지고 이 병이 낫는 거야. 그럼 영화 같은 시나리오로 시작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뒷받침해 주는 게 그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잘 갖춰지면 또 하나 화장품 다음이 우리는 의약품이 아닐까라는 기대도 저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저는 동의합니다. 확실히 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증시나 이 상장사 관련 이야기할 때 폼나요. 전문성이 보여. 아 그렇습니까? 있어 네. 보여. 아 그럼 뭘 좀 더 해야 되나? 아니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위원장께서 준비한 거 한번. 저는 산재예요. 산업재. 네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예민한 주제죠. 산재 줄여야죠. 많이 죽어요. 하루에 2명씩 죽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된 네. 산재 우리 1년에 한 2천여 명 정도 되는데 질병이 한 1200, 1300, 1200 정도 되고 800명 넘게 사고로 죽어요. 일터에서 그냥 퍽 죽는 거예요. 오늘 또 통계적으로 보면 2명 이상 죽어요. 일본하고 비교해봤어요. 네. 우리 다른 건 저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신문들이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후생성 들어가가지고 2023년에 사고로 죽은 사망자 전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유족 연금이 지급되는 공식 사망. 근로복지공단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2023년에 827명이 죽었는데 사고로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하고 경제 규모가 당연하죠. 우리 1인당 GDP가 똑같으니까 인구 딱 곱하면 인구가 2.4배니까 GDP도 2.4배 딱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800명이 죽는다 치면 일본은 한 1,800, 1,900명 정도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똑같은 산업 현장에서 네, 1년에 사망자가. 네. 같은 해 일본은 755명이에요. 우리보다 덜. 우리보다 더 적어요. 네네. 우리가 82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죠. 이게 기업의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업에 계신 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 일반 대중도 근데 사람 있잖아. 아무리 조심해도 확 사고 나는 거 못 막는다. 아무리 해도 건설 현장에서 사람 죽는 거 어떻게 막냐. 선진국도 다 죽어. 근데 우린 너무 많이 죽어. 우린 주로 추락, 끼임 사고로 죽어요. 전형적인 후진국형. 그다음에 점점 이상하게 우리 전체 사망자 수가 잘 안 줄어요. 줄긴 주는데 특히 건설 현장에서 계속 늘어나요. 왜 그럴 것 같아?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 수가 자꾸 늘어요.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사실 기업이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법인이 잘못했으면 법인을 처벌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대장 나와. 대장 형사처벌할게.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사실 원칙에 맞지 않죠. 근데 사망자 왜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인구 구조하고도 영향이. 정확해.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건설 현장에서 노령화죠. 60대 이상이 예. 40%예요. 더 늘어날 거예요. 우리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4%가 80대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소통에서 위험이 생기고. 근데 그렇게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더 노령화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지적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네. 유럽에 가봐. 허드렛 일 다 튀니지, 알제리, 뭐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하지. 건설 현장에서. 물론 그 사람들은 뭐 우리 한국어보다는 불어를 좀 익숙해 하겠지만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학력 수준으로 또 보면 똑같이 아파트를 지어도 우리가 더 높을 거라고 평균적으로. 네. 우린 기본적으로 뭐 어르신들도 다 고등학교 나왔잖아.
선진국 상상할 수 없거든. 건설 현장에 노동자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게. 근데 이제 안 줄어들어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적잖아.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뭐 입찰 제한해라, 검토해봐라. 공공 입찰 제한하면 이제 포스코는 실제로 스스로 드랍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 한국은행 강남 현장도 그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현장이어서 5천억이 넘는 한국은행 강남지사를 새로 짓는데 삼성물산하고 포스코 ENC가 붙었는데 얼마 전에 드랍했어요. 알아서. 광국공사 입찰 제한 같은 건 이제 어마어마한 강수죠. 그 다음에 이제 면허 취소까지. 면허 취소하면 건설사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회사 면허 취소하면 장비하고 인력 빼와서 치영 김큐 누룽지 회사를 원장 누룽지 회사로 차려서 납품하면 돼요. 만들면 돼요. 물론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이런 게 떨어지겠지만 건설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건설사는 도급 순위가 그동안에 뭐를 우리가 얼마만큼 지었습니다. 도급액에 따라 결정. 그게 새로운 입찰을 따내는데 매우 중요해요. 중요하죠. 특히 선진국 가면 뭐 두바이에 다리 짓는다. 이 건설사를 뭘로 믿어요? 한국에서 포스코 ENC라고 왔는데 어떻게 믿어? 아, 우리는 이런 걸 해서 대한민국에서 6번째 도급 순위의 건설사입니다. 딱 증명서를 내는 거죠. 아, 믿을 만하구나. 면허가 취소되고 새로 지으면 새로 건설사 간판을 달면 이게 영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경쟁에서 언제 다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면허 취소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동아건설. 성수대교에 무너졌을 때 취소해야지. 그 정도면 취소해야지. 그렇죠. 진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아니 한강 다리가 갑자기 차 지나다니는 아침 출근 시간에 무너졌는데 버스가 한강으로 추락했는데 영화처럼 면허 취소는 해야지. 아마 지금 뭐 그게 검토해봐라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최고 수위의 압박을 하는 수준일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만 기업이 느끼는 압박 강도는 굉장하죠. 굉장해요. 정말. 뭐 경제 기자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 포스코 ENC의 현장 100여 군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대림도, 대림이 뭘로 이름 바뀌지? DL 건설이죠. 네. 예, 위에 또 DL ENC가 있을 거예요. DL 건설도 사고가 또 나서 한참 이제 포스코가 1월 달에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 나서 죽고, 뭐 열차 아니죠. 철도 하는데 끼임 사고 나서 죽고, 뭐 해서 죽고, 4명 죽고 나서 포스코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해요. 명운을 걸고 회사에 없겠다 하고 닷새 만에 또 미얀마 젊은이가 감전사에 갖고 쓰러졌거든요. 그 9일 만에 깨어났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대표이사는 사임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또 DL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거의 모든 대기업 건설사들은 이번 주 또는 이번 달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죠. 거의 공사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이거 공사 현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하도급 업체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입주 날짜가 예를 들어 입주가 15일 늦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15일 늦게 입주할게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사는 선진국 이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선진국은 이런 걸 못해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 아침에 빼서 오후에 들어가. 우리는 정말 극효율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뒷깎이가 안 맞아버리면 다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뭐 총리실에서 현장은 돌아가게 하되 대책 내놔라. 사람 안 죽게 대책 내놔라. 이렇게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건설 현장만 해도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자 10,000명당 1.6명이 죽어요. 대충.
OECD 평균이 0.8명이니까 딱 2명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 하면 하루에 1명 죽는데 우리는 2명 죽는 거예요. 그냥 굉장한 비용이 들죠. 그렇지만 이건 네.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럼 일본이 이렇게 그 산재 사망을 많이 줄인 건 어디에 있다? 제도적인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이거 보십니까? 많이 찾아봐도 네, 네.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데가 기업 살인죄라는 그런 뭐 저도 최근에 기사 보고 알았어요. 네. 그 이제 기업에게 살인죄를 부여하는 기업이 어떻게 살인을 해? 사람이 아닌데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닌데 그만큼 이제 강하게 안전 의무를 부주의해서 중대재해가 났을 때 살인죄에 준하게 법인을 처벌하겠다 이런 강한 처벌 의사가 있는데 선진국은 우리보다 처벌이 강해서 사람이 안 죽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처벌이 오히려 더 강한 부분이 있어요. 형사처벌까지. 네. 기본적으로 저는 처벌이 그 사회의 잘못된 점을 고친다고 별로 생각하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럼 뭐 아프리카 국가들은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서 미국보다 사망 사고가 많은 거예요. 미국은 처벌 수위가 낮아서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도 비례하지 않아요. 저는 뭐 제도도 있지만 인식의 문제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비용이 중요해.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하도급에서 사망사고가 되풀이돼요. 그래서 두 번째 사고 난 중대재해를 보면 43%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죽어요. 하도급을 안 하고 원청이 하면 비용이 늘어나요. 그러다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래도 아마 국민분들은 그래도 부담해야지 사람이 죽잖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미국에 살다 오면 살아보셨잖아요. 저도 4년을 살았는데 아니구나. 전 2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지 워싱턴 브릿지 같은 데서 공사를 하면 맨날 낮에 한다고. 네. 우리나라 사람 난리 나죠. 난리 민원 넣고 이렇게 대낮에 공사. 밤에 하면 비용이 네. 밤에 근로자가 다치면 미국은 소송이 흔한 나라라 고용처를 향해서 엄청나게 소송을 세게 해서 밤에 일하다가 내가 무릎 깨졌다 1억씩 받아간다 미국 사람들. 낮에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낮에 공사를 주로 한다. 88이나 강변이 낮에 공사해서 한번 막혀봐요.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비용이 커요. 근데 그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예가 요즘 이제 하도 산재 사고에 대해서 뭐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가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주목했던 게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그 얘기 요즘 좋은 근로자들이 사례로 요청하면 시행한 지 3년 됐는데, 그러니까 그 작업 현장에 있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버튼, 작업중지 버튼 누를 수 있게. 그래서 위험적인 요소가 보이면 눌러라. 그러면 전체 작업이 다 중지되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에서 시행한 제도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눌러도 되나? 그래가지고 잘 안 누르다가 3년째 되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활용하면서 실제로 산재 사망률이 거의 업계에서 제로에 가깝도록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게 비용이죠. 모든 것들이 다, 아까 생산 라인부터 시작해서 건설 현장도 작업이 중지돼서 쉬는 기간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지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그걸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삼성물산 자체는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했겠지만, 또 하나는 브랜드의 훼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기업은 비용이죠. 기업이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그다음에 브랜드, SPC처럼 브랜드가 깎이는 이런 비용들을 고차원적으로 계산 않기 때문이 아닐까. 반대로 선진국을 왜 그럼 안전에 투자할까. 그 다음에 안전에 투자한다는 게 안전 관련 직원을 더 뽑고
안전 관련 장비를 비싼 장비를 사드리고 네. 안전 관련 뭐 용역을 발주하고 다 기업은 비용이잖아요. 경제학에서 보면 다 투자예요. 기업이 돈 쓰는 걸 우리가 투자라고 배웠잖아요. 다 투자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어야 네네네. 된다.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작년까지 이거 경총 자료인데 작년까지 기소돼서 처벌받은 사람 31명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4명이에요. 4명.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그 CEO가 거기서 사람이 죽었는데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그런가 봐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놀래서 꺼버렸어요. 사람이 시리가 병인데. 예를 들어 작년에 아리셀이라는 그 2차 화성에 전지. 2차 전지, 네. 1차 전지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그 공장에 화재 나서 우리나라 사람 5명 등 23명이 죽거든요. 이게 아마 그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번째 사례일 거예요. 이 사람도 5달인가 있다 보석으로 나와요. 보석으로 나와 재판받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한 23명은 죽어야 가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마저도 좋은 제도 같지가 않아요. 인식이 저도 사실 인식 측면에서 저도 잘 모르지만 되게 약간 이것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충격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앰뷸런스가 가잖아요. 돌잖아요. 그럼 일단 정지해야 돼요. 일단 다 정지. 스쿨버스 가다가 스쿨버스도 이렇게 일단 딱 접어지거든요. 세이프티 판이. 네. 그러면 그 뒤로 차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지나가지 못하고요. 이런 게 비용인 거예요. 사회적 비용. 근데 아무도 그 불만 없고 아무도 그런 게 없이 그래 그냥 왔으니까. 너무 당연한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그걸 너무 당연하듯이. 생활 속에 실천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안 하다가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나겠지만 우리는 성장의 근육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 근육이 남달라요. 다른 선진국에. 그 사람들 1000년, 2000년 동안 발전해 온 걸 우리는 한 50년 동안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남보다 빨리 뛰어가는 게 근육이 새겨져 있어요. 몸 안에. 네. 근데 그걸 잠깐 멈추면서 너 안전을 검토해봐라. 이게 잘 안 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잘 안 세워져요. 지금도 무딘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예를 들어, 건설사에 있는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홍보 담당 부사장인데 목요일마다 맨날 현장 아무데나 무작위로 가야 돼, 새벽에. 바빠 죽겠는데 어젯밤에 기자들하고 술 억수로 마셨는데 가서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도 많으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냐? 너 안전에 문제 없냐? 너 소통 잘 되고 있냐? 너 뭐 이게 뭐 이거 차야 되는데 너 왜 그거 안 찼니? 본인이 그 형님 말씀이 본인 이걸 한 1년 했더니 되게 짜증나 죽겠는데 본인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높아졌대. 그래서 남의 건설 현장도 이렇게 가다가 차 타고 지나가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 떨어져 이러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네.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맞아요. 오늘 또 2명이 죽는다. 네.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보다 더 죽는 나라가 딱 4군데 있어요. 멕시코,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튀르키예. 그 나머지는 다 우리보다 덜 죽어요. 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에콰도르도 OECD 국가였군요. 그거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멕시코가 OECD 국가인 건 정말 그렇죠. OECD 국가 중에 그래서 네. 근로시간 제일 높은 나라, 음. 생산성은 제일 떨어지는데 멕시코 한국이잖아요. 이 나라는 살인율이 제일 높고 이 나라는 자살률이 제일 높다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이 나라는 화나면 남을 죽이고 이 나라는 화나면 그냥 죽어요. 자기 스스로. 네. 바꿔 나가야지. 네네. 근데 이게 저도 약간 근원적으로는 한국인의 약간 경쟁 인식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어떻게든 생존하고 음. 잘 하고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까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도 그러니까 될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 드렸지만 근데 아무리 조심해도 죽을 사람은 죽어.
선진국은 안 죽어요. 우리보다 훨씬 덜 죽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안 죽는 거죠. 맞습니다. 바꿔 나가야죠. 네, 맞습니다. 엄청 마음이 무겁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등포 경제 맛집 다음 주도 봐주세요. 네네.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좋아요. 수고하셨어요. 이른바 조떼꾸 알람이라고. 네, 좋대. 아, 깜짝 놀랐